여러분, 최근에 명동거리 가보셨습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중국어 안내판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줄지어 서던 화장품 매장 앞이 한산합니다. 중국어 메뉴판이 붙어있던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돈줄 자체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명동에서 친구들과 약속 잡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처럼 조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지인 중에 명동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 관광객 덕에 가게를 2개로 늘렸고 월 매출이 몇 배로 뛰었다고 했죠. 그 시절 명동은 토요일 오후에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단체 관광 버스가 줄지어 들어왔고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죠. 그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소장, 중국이 살려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게 하나를 접고 나머지 하나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합니다. 그 중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게 단순히 코로나 회복이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흔들림이 이제 한국으로 전이돼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관련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중국이 다시 살아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구조적 부채 위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기업 재무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중국 관련 펀드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 유형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상품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위기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 부채 위기의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경에서 8경 원이라는 추정 규모의 실체입니다. 먼저 경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까진 익숙하죠? 그런데 경운조의 만배입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이 약 2,000조니까 7에서 8경이면 한국 경제 35년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는 속도로 35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총부채 추정 규모입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숫자는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와 국제금융연구소 등 여러 국제금융기관이 추정치를 종합한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체 부채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발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표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하지 않는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총부채는 중국 정부 부채만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식 부채에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그 합산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280에서 310% 수준이라는 것이 국제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직접 빚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IMF 추정 기준으로 이 숨은 부채만 약 50에서 70조 위안, 원화로 약 1경원 수준입니다. 타만 능력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수가 2023년에서 2024년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공항, 개발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자를 못 내는 지방정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997년 IMF 직전 한국 정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외환 보유고는 충분합니다. 당시 공식 발표 외환 보유액은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외환은 100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의 괴리였죠.
한쪽으로는 충분하다고 발표하고 실제로는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숫자를 보고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충분하다는 발표와 쓸 돈이 없다는 현실 사이, 그 틈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발표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는지 상담에서 만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55세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 지인 권유로 중국 관련 신흥국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설명은 이랬습니다. 중국 성장률 5%대 신흥국 최고 투자처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 원금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손이 발생했습니다. 상담 당시 오 사장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가 소장님, 중국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 겁니다. 오 사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 펀드가 어느 나라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솔직히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고 내부 구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앱을 열어서 본인 펀드의 중국 비중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20%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식 성장률 5%의 이면입니다. 중국은 어째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스스로 멈췄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국가가 통계 발표를 멈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책 신뢰의 기반입니다. 발표를 중단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숫자는 숨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통계는 더 크게 발표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 반대라는 뜻이죠. 통계를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웁니다. 20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 이후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2024년에는 재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변경해 재발표했습니다. 재학생을 빼면 숫자가 낮아지거든요. 같은 현실인데 기준을 바꿔서 다른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세계 주요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주목해서 보도했던 사실입니다. 공식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량이 20에서 40% 감소한 지역이 다수 보고됩니다. 소비 심리 지수도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성장률과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경기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눕겠다는 이른바 눕기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니 경기가 더 식습니다. 경기가 식으니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이미 나쁜 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1997년 한국과 구조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때 우리 경제 기초는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상장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발표 숫자와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오갔습니다. 통계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시장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호는 늘 먼저 옵니다. 보는 사람만 보는 거죠. 박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세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2015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고 한동안 잘 됐습니다. 2022년부터 파트너사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금이 수억 원 발생했습니다. 2024년 결국 중국 시장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상담 당시 박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그쪽 담당자가 자꾸 지금 중국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든 통계 발표를 중단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좋은 쪽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말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서 기업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대표는 중국 진출 전에 시장 조사도 하고 현지 파트너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변호사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들, 오늘 종이에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나는 중국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가? 그 한 줄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헝다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헝다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2021년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가 부채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헝다의 부채는 약 3천억 달러, 원화로 약 350에서 420조 원 규모였습니다. 웬만한 나라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헝다 하나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헝다는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중국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련 산업, 그러니까 철강, 가구, 금융까지 합치면 중국 경제의 약 25에서 30%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부동산 위기에 직접 노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헝다 이후 비구이 위안, 완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 연속으로 보고됐습니다. 여러 연구기관 추정으로 중국 미분양 및 공실주택이 수천만 채 규모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마다 추정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구제 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근본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시각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구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을 기억하십니까?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일시적 조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일시적 조정이 30년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가도 30년이 넘어서야 겨우 당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인구도 더 많고 시장도 더 큽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과 교역하던 나라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중국의 연결고리는 그때 일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8세, 제주도에서 솥가겁을 운영하십니다. 2017년 중국 자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시설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2019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중국 투자자 측에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최 사장이 상담 당시 했던 말입니다. 투자가 들어올 때는 참 빠르게 왔는데 나갈 때도 참 빠르게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건 확장한 시설에 대한 대출뿐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 앞에 개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미리 알았다면 들어올 때 좀 더 조심했을 겁니다. 헝다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2021년에 시작된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가 나간 자리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그 자본 이동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 정말 안전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서 25%입니다. 과거 최고 시절에는 26%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지갑에 닫으면 한국 수출에 직접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이 줄면 원화 가치가 흔들립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찝니다. 중국 부채 위기가 결국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 흑자 폭이 대폭 줄거나 적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보고됐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에서도 중국이 자체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에 팔아서 번 돈으로 다른 걸 샀는데 이제는 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고객에서 경쟁자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던 품목을 중국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가 팔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두 해 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됐습니다. 당시 한국도
우리는 직접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연결고리를 타고 번집니다. 가장 튼튼해 보이는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 때 그 다음 고리로 충격이 전이되는 것, 그게 경제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 파장이 이미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기가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8세 중소부품업체를 운영하십니다. 중국 완성품 업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30%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발주량이 20% 이상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직원 절반 감원 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상담에서 이 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중국 담당자가 우리도 어렵다, 단가 낮춰달라는 요청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요청이었는데 이제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이 사장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연결고리가 기회였다가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발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딱 30초만 쓰십시오. 내 사업, 내 직장은 중국과 어디에서 연결돼 있나? 그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지금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진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총 부채 부담이 커지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지면 사회 인프라 투자가 줄어듭니다. 인프라 투자가 줄면 건설 경기가 더 위축됩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거래가 추가로 감소합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가계의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중국 가정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자산이 줄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됩니다. 청년 실업이 악화되면 내수 소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요가 줄어듭니다. 한국 수출에 타격이 옵니다. 수출이 줄면 원화 가치에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찝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의 끝이 여러분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중국 부채와 연결돼 있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중국 경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이 악순환을 정리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30년 동안 일본과 교역하던 아시아 나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규모는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갈지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할수록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쁜 일이 나쁜 일을 더 부릅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도 그랬습니다. 제가 금융 현장에서 일할 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라고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칩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탄탄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가장 깊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1997년도 아무도 그게 그 시점에 터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준비 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빚을 줄이고 분산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필요한 빚과 중국 연계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거나 빚을 미리 줄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은 평소에는 지렛대가 되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빚은 2배, 3배로 무거워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38세 직장인 김태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차를 팔고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1년 만에 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위기 전에 한 그 선택이 이후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빚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금리 인상기엔 빚이 가장 먼저 숨통을 조입니다. 위기 전에 줄여놓는 게 최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줄이겠다고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그 조금 더가 없습니다. 빚을 줄이는 가장 좋은 시기는 위기가 오기 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 변동에 대비한 분산 보유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도 흔들립니다. 달러 예금이나 금 같은 자산을 전체 보유 자산의 10에서 20% 수준에서 분산 보유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집에 화재 보험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이 안 나면 다행인 거고 불이 나면 그 보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제가 소액으로 개인 투자를 하면서 늘 지키는 원칙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방향을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처음 한 달이 어렵지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분들은 환율이 흔들릴 때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리 분산해 놓은 사람은 같은 위기에서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달러 예금 하나, 금 조금.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투자 상품 중 중국 경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내수 중심이나 비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방향으로 천천히 재편을 검토하십시오. 지금 당장 다 팔고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방향만 바꾸십시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 방향 하나가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997년 위기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자산을 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방향을 미리 잡았다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동안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와 산업이 있습니다.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읽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큰 그림이 달라질 때는 내 포트폴리오의 그림도 함께 바꿔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경에서 8경 원이라는 숫자는 공식 집계가 아닙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추정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추정치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험단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21%가 넘는 청년 실업률 발표를 스스로 멈춰야 했던 나라의 경제가 공식 성장률대로 탄탄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만 약 1경원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나라에 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수출 의존도가 20에서 25%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중국이 흔들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3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준비돼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지낼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997년에도 미리 준비한 분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 펀드의 중국 연계 비중을 확인하고 부채를 계산하고 달러 예금 하나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97년에 준비했던 분들이 2000년대에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